예,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전에 저번 강에서 얘기했던 대로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 칠판으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바로 자 제가 저저번 강이죠. 우리 그 연표 작성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을사늑약 이후에 이 을사늑약 후에 우리나라에서 스윙이 일어났다. 몸부림이 펼쳐졌는데 이 큰 몸부림 두 개가 바로 항일 의병운동과 물론 이 항일 의병운동은 그 전부터 펼쳐지고 있었지만 이 항일 의병운동과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이 본격화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구국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항일 의병운동 부분, 요 의병사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부분은 요 애국개몽운동이 뭔지 무엇인지 요걸 좀 먼저 정확하게 좀 정의를 내려놓고 애국개몽운동 문제는 대부분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돼요. 그래서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의 어떤 활동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항일 의병운동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자, 항일 의병운동사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항일 의병운동 하면 우리가 좀 세 개를 좀 먼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요. 자, 구한말 최초의 항일 의병인 을미의병이죠.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이렇게 해서 세 차례의 큰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병이 뭐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정미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미의병의 활동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을미의병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의병이 일어났을 때는 보통 그 원인이 있겠죠.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의 배경은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당시에 선포됐던 단발령, 요게 을미의병의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을미사변과 이 단발령을 이렇게 같은 무게를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요 단발령의 무게 중심을 실으셔야 돼요. 요 단발령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 이 항일 의병운동은 제가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거 잘 돼요. 어떤 운동이 계승한 거냐면 위정척사 운동이 계승된 거예요. 위정척사 운동이 항일 의병운동으로 계승된 건데. 이 위정척사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 유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병운동도 이 주축 세력은 다 을미, 을사, 정미 다 유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 단발령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이 공자가 쓴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불감회상은 효지시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이 털럭 같은 것도 다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을 훼손하지 않는 것, 불감회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유생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남자들도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랬던 건데 이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거니까 이게 유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효도의 시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생들의 반발이 엄청 났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때 당시의 그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아들이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온 거예요. 아니,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이제 자르고 왔는데 아버님이 이걸 보고요. 볕단에서 낫을 꺼내서 이 애 목을 이렇게 자르고 그랬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을미의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병의 중심은 당연히 유생입니다. 다 유생이에요.
다 유생인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되면 아주 이 의병의 어떤 직업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 을미의병 때는 유생뿐만 아니라 일부 농민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이 농민들은 대부분 동학 농민군의 잔당들입니다. 잔당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하여튼 동학 농민의 자녀 세력들, 그러니까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들이 여기에 가담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활동 내용을 좀 보면 이거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단발령을 선포했던 게 누구예요? 그렇죠? 4차 김홍집 내각. 그러니까 이 친일 내각, 그러니까 을미사변 이후에 친러 내각을 친일 내각으로 바꾸고 4차 김홍집 내각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4차 김홍집 내각, 친일 내각을 다 처단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친일 내각을 처단하면서 이 을미의병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중심 세력들을 좀 보면 이 유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생 부분에서 유인석, 이송 이런 사람들이 이 을미의병의 이제 중추 세력들인데 이 유인석이가 제천이라는 곳에서 의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소홍이가 춘천이라는 곳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요. 이걸 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냐면 이 유인석이 이끌고 있었던 이 제천 의병이 춘천 의병으로 다 합류를 해요.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료를 보시다 보면 춘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의병을 얘기하고 있는데 춘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을미의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의병을 찾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춘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을미의병을 찾으라고 했을 때 이걸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 뭐 이런 것들을 줘버리면 을미의병을 금방 찾을 테니까 그래서 자료를 줄 때 뭐 춘천에서 의병이 모여 뭐 이렇게 막 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아 이거 을미의병을 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을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나 선지에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이 유생들이 이제 이렇게 일으켰어요. 근데 이 고종이 이 의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고종이 단발령 철회 조칙을 내리고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단발령을 철회할 테니 의병들아 해산해라. 이렇게 이제 고종이 친히 조칙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단발령 철회 조칙이 내려지고요. 사건 경과를 보면 단발령 철회가 이루어지고 이 단발령이 철회되면서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져요.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고종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이걸 이제 효유 조칙이라고도 해요. 우리 사료에서 보면 이걸 효유 조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의병사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의병의 한계를 얘기할 때 얘기하겠는데 이 의병 해산 권고 조칙이 고종에 의해서 내려지자 자진 해산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진 해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의병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리학 유생들이니까 이 군주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면서 뭔가 이뤄낸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고종이 하여튼 뭐 단발령 철회할 테니까 해산해라. 그러니까 뭐 그냥 자진 해산합니다. 그래서 이 을미의병은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이 돼요. 을미의병의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고르자면 이거죠. 친일 내각이 처단되었다라는 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 농민들입니다. 유생들은 잘 듣는데 농민들은 안 듣죠. 그래서 이 유생들은 대부분 자진 해산했고 농민들은 해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농민들은 이후에 활빈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반일 활동을 이 활빈당을 조직해서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허균의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이 활빈당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실제 우리 역사에 농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 활빈당이 을미의병과 연결돼서 이후에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을미의병 이후에 농민들이 활빈당을 조직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을사의병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쓰니까 좀 공간이 좁네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을사, 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공간이. 자, 을사의병을 좀 한번 볼게요. 을사의병은 당연히 을사늑약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을사늑약. 그리고 이 을사늑약 이후에 양반 유생들이 이제 역시 중심이 돼서 이 을사의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최초로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해요. 이 을사의병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드디어 의병사에서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 이름도 되게 무서운 사람이죠. 신돌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신돌석 이 분이 등장을 한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우리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리면서 이 경북 평해 이런 지역에서 일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이 별칭이죠. 이 사람이 태백산 호랑이 뭐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이 평민의병장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을사의병의 내용이고요. 을사의병은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유격전을 전개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생 파트 부분에서 나오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익현, 민종식 이런 사람들이 을사의병장이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이제 이분이 나오는 겁니다. 면함 최익현 선생. 우리 근대사 정리하면서 이분 계속 나왔죠. 뭐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키는 상소문도 썼던 분이고, 그다음에 뭐 외양일체론, 개양 반대론을 전개했던 분이기도 하고,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 이제 이 을사의병, 을사늑약 이후에 경문을 돌려요. 이게 아주 유명한 경문인데, 오호라 난신적자의 이런 변고가 어디 있으랴마는 종이 조각 하나로 500년 종묘사직이 하룻밤에 망하였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을사늑약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의병이여 일어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의병 경문을 돌리고 의병을 모읍니다. 근데 이제 이 의병을 모아서 결국 이제 이 통감부, 을사늑약 당시에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이 통감부를 쳐부시려고 전라도에서 이제 의병을 모아서 이 위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진위대 지방군의 어떤 군사 조직 장군이라는 게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최익현이가 내가 조선 사람들끼리 싸우려고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길을 터라. 뭐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 네 뜻이 그러다면 나를 그냥 체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진위대 장군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체포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최익현 선생이 이때 을사의병 당시 이제 체포가 되고, 이 최익현의 신병이 일본으로 넘어가고요. 일본이 이 최익현이라는 분을 쓰시마섬 대마도에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이분이 이 대마도에서 아사를 하죠.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일화죠. 일본 놈이 주는 물과 곡식은 내 목구녕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유서를 남겨놓고 이분이 굶어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인간이 아니죠. 이게 사이보그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물과 밥을 앞에 놓고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물과 밥을 앞에 놓고 굶어 죽? 근데 이분이 정말로 그렇게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대단했던 분이고, 아무튼 요 을사의병 파트에서는 최익현이라는 분, 요 사실과 그다음에 신돌석이라고 하는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의병,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의병이죠.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정민년이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이때가 이제 정미의병의 활동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미의병이 일어난 이유를 좀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은 고종의 강제 퇴위. 이 고종이 헤이그 특사의 책임 추궁을 받으면서 고종의 강제 퇴위가 일어나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 내용 기억나실 거예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면서 이 부수각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군대 강제 해산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군대를 강제로 해산한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이 정미의병은요. 물론 유생이 주축이 돼요. 유생이 주축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평민도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해산된 군인이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해요. 의병에. 그래서 이 군인이 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제 무기고에서 무기를 들고 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이 군인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의병의 군사력이 강화돼요. 이 의병의 군사력이 엄청나게 강화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실제 이제 사료로 나올 때 보면 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이때 당시 이제 시위대 대대장, 그러니까 시위대 참명이었던 대대장 박승환이가 자결을 해요. 사실 뭐 국가에 군대가 없다는 것은 이미 국가로서의 어떤 힘을 완전히 다 상실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대장 박승환이가 자결하는 모습을 본 군인들이 굉장히 이제 비분간개했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울분을 갖고 이 의병에 참여를 하면서 결국 이 의병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미의병만 을미을사의병과는 달리 의병운동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의병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전면전으로 이게 막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결국 이 군사력 강화에 의해서 의병운동이 아니고 의병전쟁으로 이것이 이제 격상되게 된다. 이렇게 정미의병을 좀 보시면 되고, 정미의병을 좀 순서적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1907년에 맨 처음에 의병이 일어났는데요. 이 의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나라 13개도 13도에서 다 의병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13도 의병이 일어났다. 이거 이제 13도 의병이 일어나는데, 이 13도 의병을 하나로 다 합쳐요. 이걸 이제 13도 의병 연합부대가 결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도 의병 연합부대가 이 정미의병 당시에 이제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3도 의병 연합부대라고도 하고요, 13도 창의군이라고도 불러요. 이 창의군이라는 말도 기억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13도 의병 연합부대의 총대장, 그러니까 총대장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장, 그러니까 실제 이제 군사를 이끌고 뭐 야전사령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허위라는 사람이 이 13도 의병 연합부대의 군사장을 맡게 돼요. 그래서 이 13도 의병 연합부대는 1908년이 되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1908년이 되면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이 의병 연합부대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서울로 이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서울 진공작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서울 진공작전 당시에 전이 있죠, 전. 서울 진공작전이 펼쳐지는데, 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 전에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3도 의병 연합부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제 각국 영사관, 공사관들에게 이 13도 의병 연합부대를 정식적인 독립군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교전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근데 여기서 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수험생들이 잘 개념을 못 잡아요. 이게 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은 결국 일본군과 싸우는
대한제국의 정식 군대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13도 창의군이 대한민국의 정식 군대가 돼버리면 이거는 운동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나라와 나라끼리의 싸움이 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말을 이해할 때 이 각국 영사관에 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은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어떤 이 화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 실패를 해요. 실패를 했지만 하여튼 시도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크죠. 실패를 했지만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패 이후에 이 의병들이 이제 각 도로 다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각 도에서 산발적으로 이제 의병 운동이 계속 전개되는데 이 각 도 중에서 여러 도 중에서 가장 의병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던 곳이 바로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남 의병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때 일본은 이 의병들을 이게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을사의병이나 을미의병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의병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병들이라고 해봤자 무슨 뭐 새총 쏘고 막 이러니까 막 새총을 쏘고 막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게 뭐야? 뭐 이제 이랬는데 이 의병은 완전히 양상이 다르죠. 이 군인들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막 총을 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실제로 싸우려고 들어오고 이랬으니까 이제 일본도 이 의병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병 토벌 작전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호남 의병 운동 이후에 대대적인 일본에 의한 의병 토벌 작전이 전개되는데 제가 지금 이 앞에 호남이라고 지명을 쓴 이유는 바로 이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의병은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일어나요. 근데 이 호남 지역의 의병은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의병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진압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호남 지역이겠죠. 그래서 1909년이 되면 이 의병 토벌 작전이 벌어지는데 이걸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불러요. 이 앞에 남한이 들어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된다. 그리고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의병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이제 국내에 남아 있는 의병들은 대부분 이제 서북 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도로 그려보면 요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을 해요. 이 서북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대부분 나머지 의병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이 의병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독립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 상황과 국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국내적으로 보면 잔여 의병들은 서북 의병화되고 서북 지역으로 모여들게 되고 국외로 의병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걸 피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서 독립군의 활동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정미의병 부분을 정리를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13도 의병연합부대가 결성됐고 이걸 13도 창의군이라고 부르고 뭐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의 허위, 그다음에 서울 진공작전 펼쳐지고 실패했고 이 부분도 중요하죠. 각국 영사간의 교전단체 승인을 요청하면서 의병 전쟁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고 이것이 실패하고 호남 의병 운동이 활발하게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의병 운동이 굉장히 크게 위축을 받는다. 그래서 남은 의병들은 국내에 남은 의병들은 대부분 서북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국외로 빠져나간 의병들이 독립군이 된다. 이렇게 의병과 독립군을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병 문제는 정미의병 부분이 많이 출제됩니다. 정미의병 부분 정리 좀 잘 해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항일 의병 운동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방향성이 다른 애국 계모 운동을 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이 애국 계모 운동은 이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말이 많은데요.
이거를 뒤에 후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애국개몽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말을 몰라요. 애국개몽 운동이라는 말. 뭐라고 했냐면 이걸 이제 자강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이 자강 운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이제 스스로 좀 힘을 키워서 일본의 괴롭힘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자. 그러면 국가가 힘을 키우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해야죠. 그렇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의식이 생기고 의식을 기반으로 한 또 저항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는요. 석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야 결국 국가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도 한 방울 안 나오고 천연 자원이 많지도 않은데 지금 뭐 세계 무역 순위 이렇게 보면 뭐 12, 14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계를 통틀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의 70% 이상이 대학을 다닌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근대 산업을 육성해야 돼요. 그래 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대 교육, 근대 산업 육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근대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립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애국 계몽 운동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애국 계몽 운동은 잘 생각해 보면 이 역사학자들이 계몽이라는 말을 왜 붙인 것 같냐면 이 교육이나 근대 산업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거나 이러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다 애국계몽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문을 만들었다. 그럼 이것도 애국계몽운동이죠. 신문을 만들어서 결국 국민들 계몽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항일 의병운동이 아닌 다른 모든 민족 구국운동은 다 애국계몽운동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애국계몽운동은 이 섹터가 넓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대 교육 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학교를 설립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설립 이전에 이제 뭐 기후흥학회, 서북학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다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애국계몽 운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애국계몽 운동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여러분들 그 찰스 다윈의 생물 진화론 이런 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강한 동물이 살아남는 것이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 생존, 우승 열패 뭐 이런 논리인데 결국 이런 생물학적인 논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에요. 이게 이제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였던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이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럼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건 뭐 이게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약한 나라가 결국 이게 진화하는 거죠. 강한 나라에 의해서 강해지고 진화하면서 다 문명국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살아남다. 그러니까 결국 애국계몽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하니까 이렇게 당하니까 우리도 강해지자. 그러니까 실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니까 결국 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자체가 애국계몽운동의 어떤 한계와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시켰던 이론을 가지고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면 힘이 약하고 싸움을 못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은 아무나 잡아가지고 들겨 패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맞은 사람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맞은 거야.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거 자체가 웃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애국계몽운동이 전개된 거니까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어떤 모순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애국계몽운동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이제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애국계몽운동의 좀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한계고요.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선실력 양성. 그러니까 먼저 실력을 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에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모순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는 건데 그럼 실력이 만약에 안 길러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계속 지배를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모순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성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자 얼굴 좀 보세요. 나중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전쟁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애국계몽운동 자체의 한계성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애국계몽운동이 펼쳐졌던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던 이제 세부적인 단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체가 이 보안회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04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이 보안회의 원래 이름은 보국안민회의 약자예요. 그러면 이 단체가 뭐 하려고 하는지 딱 나타나죠. 그래서 이 보안회가 했던 일이 이제 중요한데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일본이 요구했던 이 황무지가 우리나라 전 국토에 이때 당시 한 40%가량 돼요. 그러니까 이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게 아니고 전 국토의 40%를 우리가 좀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안회가 있었는데 일본이 이걸 주장하자 보안회가 이거를 반대한 게 아니고 이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 있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보안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안회는 철저히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단체예요. 이거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커요. 그리고 이 철회가 되고 나서 이제 성공을 하는데 철회가 되고 나서 이 보안회에서 못 쓰는 땅 황무지를 왜 니네가 개발하니? 우리가 알아서 개발할게. 라고 해서 황무지 개간 회사를 설립해요. 이 회사를 농광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혹시라도 출제가 되면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보안회하고 농광회사라고 하는 것이 짝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회만 떠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회, 농광회사, 일제히 황무지 개간권 요구 뭐 이런 거 이렇게 연결돼서 머릿속에서 좀 떠오를 수 있도록 농광회사까지 기억을 좀 잘 해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게 왜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이게 왜 애국계몽운동이에요? 이거잖아요. 여기에 해당돼 자립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다 애국계몽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905년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이 헌정연구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헌정연구회는 이제 입헌군주정을 주장했던 단체입니다. 입헌군주정을 주장했던 단체고요. 이게 이제 민권의식의 성장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 체제를 먼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것도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일진의 친일 행위를 규탄했던 단체입니다. 일진의 친일 행위를 규탄한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예요. 근데 이 일진회가 또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이제 친일 단체죠. 보통 뭐 어감이 안 좋죠. 일진 이 새끼들 안 좋습니다. 이 어감이 그렇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이키 운동화를 이 새끼들한테 뺏겼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일진회는 대표적인 친일 단체로서 송병준, 나쁜 새끼거든요. 송병준, 이용구, 나쁜 새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이 일진회의 친일 얘기를 규탄했던 단체가 뭐냐 물어보면 헌정연구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연도수를 안 써주고 있는데 이건 1904년, 이건 1905년이에요. 1905년에 설립됐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헌정연구회 이제 다음 헌정연구회를 이제 계승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대한자강회라는 단체. 이름 자체가 뭐 벌써 딱 보이죠? 1906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06년에 이 대한자강회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한자강회 하면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냐면 이 민중 계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월보도 간행하고요, 대한자강회 월보 이런 것도 간행을 하고 뭐 토론회, 강연회 뭐 이런 것들을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규탄 뭐 이런 이제 시위도 전개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907년이 되면 이게 1906년에 있다가 1907년에 해산을 당하는데 1907년이 되면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죠. 이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이거를 전개했던 단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대한자강회는 활동 내용이 많은데요. 해가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대한자강회 활동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대한자강회는 요거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료에 나왔을 때 이 월보가 간행됐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인데 뭐 월보를 간행하고 있다 이러면 대한자강회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우리 수험생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를 또 계승해서 대한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대한협회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이후에 매우 친일 단체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대한자강회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계몽 운동하면 단연 독보적인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새로운 백성을 만든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사료 같은 거 보면 신자가 계속 나와요. 뭐 구습을 타파하고 뭐 새로운 걸 신습을 만들자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제 신재창 뭐 이렇게 계속 새롭게 뭐 이런 것들 만드는데 이 신민회는 1907년에 조직이 돼서 1911년에 105인 사건에 의해서 이제 해산이 되는 단체인데 이 신민회가 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조목조목 따져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전달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성이 큰 것부터 좀 얘기를 할 테니까 하나씩 좀 보세요. 일단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예요. 요거는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가 뭡니까? 몰라요?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민주공화정을 한국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단체가 바로 이 단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형태를 한국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했던 단체, 민주공화 정체를 주장했다. 이건 아주 의미가 큽니다. 민주공화 정체를 주장했던 그런 단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민주공화 정체를 주장했다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 어떤 모델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 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이 신민회는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 한계성을 빨리 인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서 후에 독립하자. 그럼 실력이 키워지지 않으면 독립이 영원히 안 되는 건가? 근데 잘 보면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애국계몽운동의 어떤 이 논리 자체의 모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인식하고 새로운 어떤 독립운동의 방법, 애국계몽운동의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는 일본과 싸우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배웠던 항일의병, 무장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은 서로 굉장히 이렇게 좀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을 하는 분들은 애국계몽운동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애국계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 무장투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민회는 이 두 개가 상보적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봤던 단체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을 하면서 결국 독립전쟁 준비론이에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민회가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해외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독립전쟁을 하려면 독립군이 필요하니까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단체가 서간도 삼원보에 만들어졌던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 신흥 강습소로 출발하는데 이 신자가 바로 이 신민회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처음엔 신흥 강습소로 출발해요. 이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이런 것들이 다 신민회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거 하나도 그러니까 결국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정치 형태를 주장했던 단체가 민주공화정 신민회고 민주공화정을 주장했던 단체가 신민회고 그다음에 애국계몽운동의 어떤 한계성을 가장 먼저 인식했던 단체도 신민회면서 독립전쟁 준비론을 제기하고 제안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다라는 것은 신민회가 다른 애국계몽운동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좀 뭔가 이렇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를 비밀리에 유지했던 이 조직했던 이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런 분들도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는 이 두 개 있죠. 근대 교육과 이 근대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추진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이 활동 내용도 굉장히 크죠. 근데 산업 부분, 이게 교육 부분에서 보면 신민회가 했던 이 교육 분야에 보면 이승훈 선생이 바로 대성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님이 정주에다 이건 평양에 세워진 학교고요. 이거는 오산학교. 그래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설립들이 다 신민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 산업 부분, 이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도 굉장히 큰데요. 뭐 태극서관 이런 이제 출판사도 만들어요. 책을 만드는 출판사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연초공장, 그러니까 담배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자기회사. 도자기를 만드는 자기회사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세워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결국에는 많은 어떤 독립군 군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독립군자금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느 다른 단체보다 신민회가 출제 확률이 이 확률이 왜 높느냐 이런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911년에 해산되는 것은 일제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얼굴 좀 봅시다. 자, 요렇게 해서 항일 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 87페이지를 보면 이 항일 의병운동의 의의와 한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세요. 의의가 뭐고 한계가 뭔지. 특히 이제 이 항일 의병운동 같은 경우는 한계성은
이게 봉건적 신분 의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생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냐면 이 을사의병 당시에 그러니까 평민 의병장이겠죠. 평민 의병장이 이제 양반 의병장이죠. 양반 유생 의병장하고 이제 협공 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뭐 언제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양반 유생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민 의병장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사람이 도와주지 못함으로 해서 자기 부하들을 많이 잃었으니까 이제 의병장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대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양반한테 대든다고 이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의병의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이게 봉건적 어떤 이 신분제도 이런 것들을 아직 극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이인영이라는 분 있죠. 이인영이라는 분은 서울 진공작전 펼치기 전에 이제 서울 진공작전 경문을 발표해요. 우리가 뭐 둑을 무너뜨리는 기세로 서울로 진공을 하면 뭐 통간부를 쳐부시고 성화의 맹을 떨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경문도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하니까 이인영이가 부친상을 당해요. 근데 이 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친상을 당하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친상을 치르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3년 부친상을 치르고 오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친상을 치렀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이런 어떤 봉건적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의병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계성들이 쭉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뭐 이런 한계성들, 뭐 사회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시작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선실력 양성 후 독립론이라는 이론 자체에 어떤 논리적 모순이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쭉 보면 88페이지, 89페이지가 이제 그 애국계몽운동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애국계몽운동 보면 지금 여기서 단체만 했는데 안 했던 뭐 신문, 그다음에 학회 이런 거 조직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큰 틀은 지금 잡았으니까 세부적인 것들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병사와 애국계몽운동사를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잠깐만 좀 쉬어 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경제사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거 좀 먼저 공고를 좀 할게요. 수업 바로 다음 강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강화도 조약 하면서부터 조일 수호 조규부록, 조일 무역규칙, 조일 수호 조규 속약, 그 다음에 조청 상민수령무역장정, 조일 통상장정 개정 뭐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제사를 배우실 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경제사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했던 파트가 있죠. 그 파트를 경제사 파트를 정리를 할 겁니다.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잠깐 좀 숨 좀 고르셨다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모니터 앞에 쓸 수 있도록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